화요일에 성급하게 저만 나오면 시장이 오른다고 성급한 얘기를 했는데 네. 7만 달러를 가다 갑자기 이제 방송 시간이 되니까 6만 9천 달러 후반으로 네, 가격이 가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그 설계를 좀 얘기해 보면서 최근 이슈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비트코인이 다들 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비트코인이 전체 그 생산량이 정해져 있는 디지털 자산이거든요. 사실 이 디지털 금이라고 좀 유사하게 보시는 관점이 또 하나는 이 비트코인이 설계된 개념 자체가 금의 희소성에서 따왔기 때문인데요. 그 같이 화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귀여운 저희 AC 컴퓨터겠죠? 주문형 메모리 반도체 네. 컴퓨터인데 이 친구들 열심히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금강을 캐고 있는데 해시 네, 써있네요. 해시. 네. 이 해시레이트가 이 비트코인 채굴 속도와 직결되는 거라서 네. 네, 비트코인이 총 2,100만 개 생산이 됩니다, 원래. 근데 지금 100만 개가 남았어요. 최근 2천만 번째 비트코인이 채굴이 되면서 남은 비트코인이 이제 100만 개가 된 건데요. 거의 다 채굴이 된 겁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5%도 안 남은 건데요. 보시면 이제 기사도 나왔죠. 이틀 전에 비트코인 2천만 번째가 채굴이 됐고 남은 건 4.7%밖에 안 된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거치면서 채굴량이 급속도로 줄어들거든요. 2,100만 개라는 게 사실 많아 보이지만 처음에는 제가 에너지를 1,000만 써도 3,000씩 어떤 비트코인을 이제 그 다음 반감기 4년이 지나면 똑같이 1,000을 써도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이 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반감기를 몇 번만 거치면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 양이 훅훅훅 줄어듭니다. 이걸 제가 또 인포그래픽으로 한번 잘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이제 내용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합니다. 그냥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비트코인을 만든 익명의 한 천재 개발자 또는 이 개발 집단이 비트코인을 설계를 할 때 이 금의 희소성의 가치를 좀 두고 금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였을까? 이 금이 5,000년의 역사와 그 금본위제 이후 거의 200년 된 역사 동안 사람들이 금을 버리지 않고 이걸 좀 화폐적인 가치를 가진 자산으로 쓴 이유는 뭘까 생각을 했을 때 금의 희소성에 주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비트코인이라는 이 중앙 정부에 반대하는 이 자산을 만들 때도 이 희소성을 가져오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좀 영속적으로 지속시켜보자라고 한 건데, 그래서 이런 이 반감기의 개념을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이제 4년마다 이제 채굴자들이 이렇게 캐 때마다 반씩 줄어들게 설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봤는데 네. 정확하게 그러면 몇 년 정도 후에 이게 완벽하게 100만 개까지 다 채굴이 네. 되는 건가요? 남은 100만 개를 채굴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금 2천만 개 채굴할 때까지 한 17년이 걸린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100만 개 그거 후딱 하는 거 아니야? 2주일 안에 채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게 해시레이트라는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들이 막 수학 문제를 어려운 걸 막 풀어내면서 비트코인을 이제 얻어낼 수 있는 블록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블록을 만들어내는 연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100만 개를 다 채굴을 하려면 2140년이 돼야지 모든 비트코인 채굴이 완료가 됩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은 남아 있네요. 네, 아직 한 110년 조금 넘게 남아 있는 네. 건데 이때까지 이제 이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누가 매집을 할 것이냐도 좀 재미있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게끔 이제 희소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네, 다 보시면 또 재밌는 게 비트코인을 이제 팔 수가 없잖아요. 100만 개밖에 안 남았는데 채굴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양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또 재밌는 건 살 비트코인도 없다는 겁니다. 살 비트코인 없다는 말이 뭐냐면 비트코인을 주로 채굴을 하게 되면 이 채굴된 비트코인을 채굴 기업들이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콜드 월렛에 보관해뒀다가 가격이 좋아지면 이제 내다 파는 거죠. 이제 보통 거래소로 많이 유통을 시키거나 하는데 이 거래소가 그럼 유통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그럼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쉽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거래소 보유량인 비트코인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보면 제가 정리해뒀는데 2019년 이후 그러니까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안 보이실까봐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지금 약간 흐리네요. 네, 요 검은색 선이 비트코인 현재 가격 선인 거고 이 흐릿한 이 보라색 선이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네. 네, 이게 지금 276만 개라는 건데요. 비트코인이 2천만 개 채굴이 됐는데 거래소에 돌아다니는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비트코인 양이 276만 개라는 건 상당히 적은 거죠. 기관들이 다 잡고 있으면서 내놓질 않는다 그런 얘기인 거네요. 그죠? 기관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블랙락 같은 이제 ETF를 출시한 이런 금융기관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채굴 기업들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팔자 이러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또 그 외에 이제 초기에 들어왔던 비트코인 고래들도 잘 안 움직이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그러니까 장기 보유량의 움직임이 좀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이제 아무래도 주식 방송 바로 뒤에 하다 보니까 여기 주식 하시는 분은 저게 뭔 소린가 약간 왜 거래소에 비트코인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좀 요정으로서 해명을 하자면 이제는 아까- 자칭 요정이 되셨네요. 네, 설명 요정으로 네. 그 아까 잠깐 차트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네. 어떤 차트를 보여드릴까요? 아까 그 그래프. 네. 네. 네, 저희 보시면 2019년 이후에 7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 들 수 있는 질문은 거래소가 저렇게 비트코인이 많아? 약간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고 저 거래소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세계의 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팔기 위해서 자기 계좌를 이제 개설을 하는데, 그 계좌에 있는 비트코인을 다 합친 게 저 양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더 궁금해지시겠죠? 네. 왜 저게 줄어들지?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어떤 탈중앙성, 그러니까 중앙화된 어떤 기관을 믿을 수 없다라는 마인드로 시작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부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행동의 습성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사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기 개인 지갑으로 옮깁니다. 이게 주식이랑 되게 달라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보통 내가 삼성전자 주식 샀다고 해서 내가 그걸 어디 딴 데 지갑으로 그쵸. 옮길 수도 없고, 네. 그거 다 예탁 결제원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그 부분이 다르다라고 해서 일단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이른바 고래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거래소 안에 있는 거래소 그 비트코인의 양이 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럼 궁금해지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네. 그냥 이어서 개인 지갑에 계속 넣고 싶어 하는 그 텐던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 코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인지, 네, 특성입니다. 특성인가요? 네. 그러니까 정말 탈중앙화를 계속 그 방향성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기도 찰나에 한데 그 거래소에 있는 것도 싫다, 뭐 이런 느낌인 건가? 그렇기도 한데 네.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네. 이게 되게 합리적인 결정인 게요. 네. 2022년에 글로벌 거래량 2위 거래소인 FTX 거래소가 파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네.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코인 넣어놨던 사람들은 거의 한 3, 4년 있다가 겨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운이 좋아서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못 받을 거였는데. 네, FTX가 당시에 뭐 엔트로픽 같은 엄청난 AI 기업에 헐값으로 왕창 투자를 해놨던 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돌려받을 수 있었던 거고, 하여튼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만 하고 이렇게 특히 한국 분들이 약간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금융사들은 안 망할 거다, 망합니다. 그래서 옮겨놓는 거예요. 네. 네, 금융사들이 망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사실 탄생한 거기도 하죠. 네.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 동환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FTX 사태 이후로, 그러니까 셀프 커스터디라고 하는 내가 내 스스로 내 계좌에 내가 알아서 비트코인 관리를 하겠다라는 경향이 또 강해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2024년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도 출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 블랙록 같은 기관들이 이제 비트코인 ETF를 팔고 팔고 거래된 비트코인을 또 이제 수탁 업체에 맡기게 되는데요. 이제 코인베이스라는 미국의 최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죠. 그쪽 이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가 이런 비트코인을 또 따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의 계좌에 보관을 하다 보니까 유통되는 뭐 비트코인 양이 줄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최근에 뭐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죠. 이제 DAT라고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을 재무 전략으로 채택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부상을 하면서 이 기업들도 네,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저래 지금 큰 손들이 많이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뭉텅뭉텅 샀고,
각자 자기 계좌로 옮겨놓은 상태다. 네, 맞습니다. 거래 가능한 비트코인이 많지 않다. 근데 이렇게 가다가 정말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막 큰 기관들이 예를 들어 8, 90%의 코인 다 그냥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걸 보통 좋아해야 되는 건지 좋아해야 된다기보다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 비트코인이 건지. 있다. 있으면 그러면 이제 네. 그분들의 논리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네. 비트코인 품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기관들이 다 싹쓸이를 하는 바람에 어차피 이건 2,100만 개 이상 찍을 수가 없는데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걸 이제 보통 우리는 뭐 수요 충격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급등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이제 가격 흐름을 보면 막 그렇게 수요 충격이 갑자기 일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았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대중화가 계속 되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좀 특이점이 나타날 것 같기도 합니다. 특이점이 나타날 것이다. 네. 근데 그게 더 어떤 이상- 특이점일지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예측할 지금 수는 당장 없고. 사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쭉 올라가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이제 곧 온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네. 우선 말씀처럼 비트코인 이제 그 비트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 이제 개인보다 기관이 가져가게 됐고요.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 자금 흐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얇은 선이 이제 월간 순유입 흐름이고요. 그래서 유출된 달도 있고 유입된 달도 있는데 대개 유출보다는 순유입이 많았었고 지금 보시면 순유입액이 이렇게 55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2조 원이나 되는 거죠. 많이 들어와 있네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이 블랙록이 출시한 비트코인 ETF가 IBC라는 건데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ETF로 꼽힙니다. 네. 보통 ETF가 500달러 AUM 도달하기까지 보통 5에서 10년 정도 걸리는데요. 이 IBC는 출시 후 10개월 만에 500억 달러로 돌파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성장한 ETF로 꼽힙니다. 자, 그리고 이제 DAT 기업인데요. 보시면 이제 상위 100위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상당히 많은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기업이 제일 많은 걸 알 수 있고요. 보시면 스트레이티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티지가 이 이란 전쟁 이후에도 2차례 비트코인을 많이 매집을 했는데요. 지금 총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양만 73만 개가 넘습니다. 와. 네. 이렇게 또 스트라이브라는 경쟁사도 있습니다. 이 스트라이브도 원래는 이제 ETF 운용사였는데 이제 나스닥에 상장한 하나의 이제 미디어 기업을 인수를 해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으로 변모를 했고요. 그러면 어찌 보면은 앞으로 남은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어떤 기관 혹은 어떤 이런 DAT 기업이 차지를 하느냐에 따라 비트코인의 운명이 살짝 바뀔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게 네.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서사였는데요. 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최근 한 5개월 동안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막 비트코인 그렇게 품귀 현상 뭐 100만 개밖에 안 남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사기를 원한다면 사실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랬는데 분위기가 그래서 좀 애매하던 차에 사실 오늘 편집이 갖고 온 이유가 최근에 어떤 좀 얘기들이 있냐면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내러티브가 다시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내려갈 만큼 저점을 한번 찍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스트래티지가 또 한 10,000개를 샀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매수에 나서는 주체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또 다시 그런 품귀에 대한 어떤 내러티브가 힘을 얻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네,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다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큰 손들이 아이고, 네. 매수에 나서기 때문에 네. 이제 하방 광어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스트레티지가 계속 비트코인을 사대니까 사람들이 스트레티지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떨어졌는데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돌았었어요. 네. 네,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그러니까 23,000달러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한 스트레티지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분석한 것도 있고요. 뭐 스트레티지의 뭐 이제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CD가 있는데 이게
이게 투자자가 다수의 한꺼번에 주식 대신 돈으로 돌려받는다면 현금으로 압박이 생길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가능성에 불과하고 왜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까지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섣부른 우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바로 어제죠. 이제 비라일리라는 이제 투자은행이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인 스트레티지와 스트라이브에 대한 목표 주가를 모두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스트레티지 주가가 138달러 그리고 스트라이브가 9.23달러인데 모두 이제 175달러 그리고 12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한 상태이고요. 오히려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흐름이 좀 뜬금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요?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스트레티지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게 월가의 약간 관측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 이거 좀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사실은 이제 주식하는 분들한테서 나오기 시작했고 저희는 이제 디지털 자산을 주로 보다 보니까 약간 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지?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있긴 한데 가져오셨던 기사들처럼 실제로 좀 분위기 바뀌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바뀐 데에는 뭔가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아니면 갑자기 그런 흐름이 생긴 건가요? 이건 제 의견인데 네. 아무래도 지금 이란 전쟁 시작한 지 이제 2주 가까이 그렇죠.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2주 동안 사실 굉장히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 특수를 볼 수 있는 자산이 비트코인인가?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지 않나. 네. 그래서 스트레티지도 지금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상승률이 반등률이 더 높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은 나쁜 거지만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점들이 깨달아지긴 하네요. 그렇죠. 네. 네. 네, 이게 비트코인 트레저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뭐 해외에만 있는 것뿐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뭐 비트맥스, 비트플래닛, 위메이드, 파라테시스 한국 등 국내 기업들도 이제 상위 100위에 올라설 정도로 비트코인 트레저리에 좀 열을 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실 다 업종을 좀 전환한 회사들인데요. 뭐 스트레티지도 원래 BI 기업이었고 네. 이런 식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기업들이 좀 있는 게 있어서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가 정부들도 비트코인을 많이 매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블랙록 같은 이제 ETF를 출시하는 곳들과 그리고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에서도 65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안정성은 훨씬 커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기관들이나 정부 쪽에서는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 단기간에 뭐 매도를 하는 경향 거의 없고 장기 보유하는 경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 하락 매도 압력을 좀 줄여주기도 하고 대신 또 이제 상방도 많이 좀 제한이 돼서 좀 덜 내리고 덜 오르는 성향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방송 전에 김재희 편집장님 말씀하셨는데 재미는 좀 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도파민이 원래 가득한 시장이었는데 네. 사실 이런 기관 큰 손들이 들어오면서 살짝 이렇게 튀고 내리고 하는 재미는 조금 줄어든 게 변동성이 사실인데요. 많이 줄었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안전해지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성인 네,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의 한 자산군으로 가져가기에는 이제 변동성도 많이 줄어들어서 일종의 해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아주 훈훈한 어쨌든 소식들 많이 전달해 주셨고요. 이제 좀 현실 시황과 관련된 그런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CPI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을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네, 그래도 시장 예상치에 좀 부합을 했고요. 네. 그래서 시장은 사실 CPI보다 이제 유가가 올라서 이 부분에 좀 반응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이제 CPI 발표 후에 좀 가격이 올라서 7만 달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네. 그 흐름을 계속 유지하다가 아시아 마켓이 개장 후에 조금 살짝 내려갔고요. 보시면 또 재밌는 이슈가 오늘 새벽에 있어서 지금 급하게 가져왔는데요. 오늘 아침 6시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소식인데 미국의 SEC 그리고 CFTC가 이제 MOU를 하나 맺었습니다. 와. 네, 아니, 굉장히 대표적인 미국의 규제 기관들인데 맞습니다. 뭘 한다고 네, 또 증권을 MOU 를 규제하고 상품을 규제하는 곳들인데 네. 이들이 이제 우리 규제 중복해서 하지 말자.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 이거 하고 저거 하자. 역할 나누기를 한 건데 이게 이제 사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좀 이슈가 있었던 게 누가 우리를 규제할 건데 누가 우리를 어떻게 뭐 감독할 건데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SEC랑 CFTC가 MOU를 맺으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도 좀 혼선이 줄어들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볼 때 왜 뜬금없다 생각했는데 이제 이 얘기를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는 게 지금 네. 클라리티 법안이 이 내용이거든요.
네.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으니까 MOU로 풀어보자. 뭐 약간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다음 뉴스로도 좀 준비하긴 했는데 이 네. 클래리티 법안이 모두 조금씩 불편할 것이라는 이제 멘트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상원의원 한 분이 이제 클래리티 법안은 모두를 조금씩 불편하게 만들 거다. 그러니까 누구나 만족시킬 수 없는 법안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교착이 될 거다, 지연이 될 거다라는 약간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SEC와 CFTC가 MOU를 맺으면서 시장이 좀 한숨을 돌릴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런 MOU도 맺고 하는 거니까 네.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맞습니다. 흐름이라고 보이네요. 또 이제 놓칠 수 없는 이슈가 이란 전쟁인데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이란 전쟁 이후로 좀 가격이 좀 변동성을 좀 갖게 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살펴보면 사실 뭐 이틀 전까지만 해도 조기 종결 가능성이 많이 언급이 됐는데 최근 뉴스를 또 보면 약간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말들도 있어서 또 오늘이었나요? 뭐 트럼프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 끝났다. 음. 1시간 안에 내가 끝냈다. 타임라인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 이런 얘기도 끝냈다고. 있죠. 아예 1시간 안에 끝냈다. 네. 막 이렇게 사실 발표를 좀 하기도 했었는데. 전쟁이 원래 잡았던 타임라인이 4주에서 6주 사이에 모든 그 일정들을 끝내는 건데 그래야 되는 것이 이제 지금 사실 전쟁은 비공식 전쟁이잖아요. 의회 승인을 받지 전쟁이 않은. 아니죠. 엄밀히 네, 사실 말하면. 네. 디클레어드 군사 워가 작전. 아닙니다. 네. 그냥 군사 작전이고 이게 대통령이 먼저 공격 개시를 할 수 있긴 하지만 60일이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이 이란 전쟁을 봉합을 해서 원하는 걸 쟁취를 해야지 이제 트럼프도 좋고 이제 시장도 좀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이제 사실 이제 보시더라고요. 트럼프가 전쟁 끝났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제 며칠 됐고 그날 바로 유가가 70불대를 70불대로 내려가면서 이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90불대 위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92달러 막 이랬던 것 그쵸, 같은데. 이제 네. 트럼프가 전쟁 끝났다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지금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골드만삭스랑 시티 그 금융그룹에서는 두바이 사무실에 직원들을 출근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약간 좀 전쟁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다 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뉴스들을 좀 계속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시장 심리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인가요? 좀 좋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아직도 조금 위축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나요? 사실 시장 심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고점 대비 40% 조금 넘게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10월달 전고점이 저희 10만 6천 달러였잖아요. 근데 네. 아직 7만 달러 안팎을 오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회복을 많이 해야 돼서 공포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극심한 공포가 막 한 자릿수로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이 공포 심리가 극대화될수록 사는 사람 없고 파는 사람은 많은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극단적 공포 단계에 머물고 있어서 시장 심리가 좀 회복이 되려면 좋은 이슈들이 더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김재희 편집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크립토 시황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